안녕하세요. DOB 스튜디오 대표이사 오재욱입니다. 저는 오늘 메타버스의 진화, 버추얼 휴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에서 혹시 어떠한 이질감이나 위화감, 뭔가 이상한 부분을 찾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상한 것을 찾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 12월에 유튜브에 이 영상을 올렸을 때도 어떤 분들도 이상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분이 없었습니다. 댓글 같은 반응을 봤을 때.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이렇게 예쁘게 웃고 있는 저 루이 커버리라고 하는 채널의 주인공은 저희 회사가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얼굴로 가상의 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버추얼 휴먼 루이입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할 버추얼 휴먼의 대표적인 사례죠. 네, 루이는 실제 인물, 실존하는 인물과 별 구분이 없이, 큰 차이 없이 다양한 SNS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도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버추얼 휴먼 루이를 만든 DOB 스튜디오의 대표이사 오재욱입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습인데요. 이분들의 몸은 지하철에 있는데 정신은 어디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아주 작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화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그 디지털 세상 속으로 그 정신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면 이렇게 마치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몸까지도 다 디지털 세상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시지 않나요?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치 그렇게 전혀 다른 지구로 이주한 것 같다, 그런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곤 하죠. 이제 증강현실, 그 다음에 라이프로깅, 가상세계, 거울세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메타버스를 설명하곤 하는데요. 대표적인 증강현실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죠. 포켓몬고.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무언가 더해진, 더 증강된 그런 그래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그래서 판타지가 이제 현실 세계에 이제 어우러지는 그런 연출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현실 세계를 디지털 공간에 그대로 복제하는 것. 네, 이거는 얼스2처럼 이제 디지털 부동산, 그 실제 지도 맵을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디지털 부동산 거래를 하는 그런 서비스도 해당되고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음식을 주문해서 먹거나 하는 뭐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서비스들도 모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마치 거울에 반영한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 올려놓았다 라는 의미로 거울 세계 서비스로 분류가 되곤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죠. 네, 그리고 가상세계. 사실 컨텐츠 분야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메타버스 이꼴 가상세계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018년 3월 그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이제 메타버스를 논할 때 항상 이제 거론이 되는 작품이죠. 이 작품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사실 이 가상세계 안에 수많은 그 캐릭터들이 존재를 하고 등장을 해서 많은 그 활동을 벌이는데요. 그 캐릭터들이 기존의 캐릭터들과 뭔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려 만화,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영화, 그리고 드라마, 게임까지 포함해서 한 1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아주 유명한 IP의 캐릭터들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뭐 스펀지밥, 드래곤볼 Z, 뭐 슈퍼마리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들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그리고 할리퀸, 뭐 데드샷, 이런 영화 속 히어로들도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그 유명한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원래는 그냥 캐릭터들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 캐릭터들이 누군가의 아바타로서 누군가 본캐가 리얼 세상에 따로 있고 그 본캐가 움직이는 대로 그 캐릭터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부캐로서 이 캐릭터들이 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었어요. 네, 가상세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2020년 4월에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됐었던 콘서트, VR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미국의 래퍼의 공연을 VR로 이렇게 연출을 했던 거였는데요. 무려 2,7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콘서트를 포트나이트 게임 안에 접속해서 관람을 했고요. 굿즈 판매나 티켓 판매 수익들을 모두 합산해 보니까 무려 216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의 수익을 거둬들였다고 해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2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둬들인 이 콘서트가 단 1회가 단 10분 정도밖에 불과했었고요. 그 다음에 딱 5번, 5회차에 걸쳐서 10분 정도 공연을 반복한 것으로 그렇게 높은 수익을 거뒀다는 점이었어요. 이 트래비스 스캇이 오프라인에서도 이제 투어 공연들을, 순회 공연 같은 것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오프라인 공연보다 무려 10배가 넘는 수익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포트나이트는 게임인데 게임 속에서 이렇게 공연을 즐기는 그런 활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그냥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가상의 세계, 가상의 지구, 그런 개념이 좀 더 확산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가상세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례가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인데요. 게임을 직접 개발해서 그 게임 인게임으로 게임을 직접 퍼블리싱 할 수도 있고 누구나 쉽게, 그리고 그 게임을 서로 즐기면서 커뮤니티 활동도 할 수 있는 아주 캐주얼한 그런 게임 플랫폼인데요. 사용자가 무려 2억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이 유튜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로블록스가 놀라운 점은요, 게임 개발자들이 로블록스에 접속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게임을 새로 개발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는데 그 게임의 수가 5천만 개가 넘었다고 해요. 제가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사실인가? 이게 믿을 수가 없어서 여러 그 기사들이나 여러 데이터들을 비교해 보면서 정말인가? 믿을 수 있는 숫자인가?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로블록스의 게임을 퍼블리싱하기 위해서 이 로블록스 게임만 전업으로 개발하시는 분들 40만 명이나 있대요. 이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출근할 필요가 없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로블록스에 접속하면 그게 곧 출근인 겁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사실 리얼 월드, 현실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인류의 활동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사실 생계를 위한 직업 활동이었어요. 물론 이제 프로게이머라든지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하는 그런 소수의 그런 직업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지금 로블록스라고 하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무려 40만 명이나 되는 전업 개발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직업을 얻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게 현실화 되니까 이제는 디지털 세상과 현실 세계를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디지털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관념을 이제 새롭게 그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로블록스가 아주 좋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나스닥에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또 국산 서비스죠. 제페토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상세계를 논할 때. 제페토도 2억 명이 넘는 그 실사용자가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시더라고요. 제페토가 흥미로웠던 점은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자신의 사진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로.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저의 원래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 닮은 꼴로, 저의 얼굴과 닮은 꼴로 아바타를 생성할 수 있게 해줘요. 아까 얘기했었던 부캐, 나의 닮은 꼴, 나의 분신을 디지털 세상에 만들어 놓고 그 분신이 디지털 세상에서
활동하는 거죠. 어떤 활동을 원래는 현실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활동들을 하나씩 둘씩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면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느냐? 친구들을 만나요. 특히 요새 10대나 이제 초등학생 자녀들 같은 경우에 제페토에 접속해서 친구와 같이 어울립니다. 예전에는 친구와 놀려면 이제 친구네 집 앞에 가서 이름을 불러서 이제 나오라고 하고 또 동네 놀이터에 같이 나가서 놀고 이래야만 했는데 이제는 전화를 걸더라고요.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더니 몇 시에 어떤 맵으로 접속해 하고서 제페토에 같이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타끼리 만나서 같이 어울리고 놉니다. 또 한 번 놀랬던 거는 그렇게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같이 논 영상을 이제 비디오 캡처를 한 다음에 다시 재편집하고 재구성해가지고 브이로그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또 올려요. 2차 저작물을 만들어요.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이제 나중에 아주 훌륭한 연출자가 될 그런 꿈나무들이죠. 소수의 그런 어린이들은 아예 스토리를 자기들이 짠 다음에 제페토 웹드라마, 제페토 어떤 무비 이런 것들까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합니다. 대단하죠. 물론 기업들도 이 트렌드를 계속 따라가니까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펼치면서 Z세대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가상세계의 이러한 어떤 디지털에서의 활동들,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든지 교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생소한 개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일찍부터 제페토하고 아주 유사한 서비스가 있었고 로블록스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서비스가 이미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2008년에 싸이월드가 이제 게시했었던 미니라이프라고 하는 서비스였어요. 대단하죠? 사실 싸이월드 하면은 미니룸이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디지털 공간을 꾸미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고 이제 방명록 같은 걸 남기고 그러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이제 발전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의 어떤 전신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미니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좀 활성화되지 못하고 금방 없어진 걸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에 미니라이프가 활성화가 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아바타에게 주어진 행동의 자율성, 그리고 컨텐츠가 이제 실제 나를 대변한다, 나의 분신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바타가 이제 자율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작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뭔가 표현하고 싶은, 연출하고 싶은 그런 컨텐츠들을 마음먹은 대로 충분하게 보여주지 못한 그런 단점들이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의 지속성을 좀 보장하지 못하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미니라이프에서 이 아바타들이 굉장히 다채롭고 귀엽고 개성있게 이렇게 디자인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바타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인사하기, 뭐 장난을 치기, 뭐 껴안기, 뽀뽀하기, 딱 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바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시들해진 거죠. 근데 해외에서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이 가상세계, 버추얼 월드에 대한 서비스의 아주 좋은 선례가 사실 2003년부터 있었습니다. 린든랩에서 개발한 세컨 라이프라고 하는 소셜 커뮤니티 게임입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을 많이 끌었고, 2003년부터 시작했는데 2022년 현재까지도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게임을 지금도 플레이를 하시는 이제 미국의 스트리머가 계세요. 이제 유튜버가 계신데 바로 이분이신데, 밀라 벤더빌트라는 분인데, 이분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세컨 라이프의 그 플레이한 어떤 브이로그 같은 그런 비디오 캡처 영상들,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가 좀 더 재밌게 편집해서 올린 영상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컨 라이프에서 이 밀라 벤더빌트가 즐기고 있는 그 포인트, 왜 이 게임을 즐겁게 플레이하는 걸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실 세계에서 본인이 조금 거리감이 있는, 현실 세계에서는 조금 갖기 어려운, 이루기 어려운 그런 현실들, 그런 소망들, 이런 것들을 디지털로 구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컨텐츠 중에 하나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이 밀라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신변은 잘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싱글이신 걸로 보여졌어요. 근데 세컨 라이프의 이 아바타에게 임신을 하게 하더라고요. 이 게임 너무 흥미로운 게 아바타가 임신을 할 수 있고요. 그 임신한 아기를 이제 보여줍니다. 뱃속에 있는 상태에서도 얼굴에 이목구비, 아이의 얼굴에 이목구비 같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아이의 이목구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볼 수가 없잖아요. 초음파로 볼 수 있지만, 근데 아주 또렷하게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밀라라는 분이 아바타가 임신한 것과 그 다음에 아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너무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경험, 현실 세계에서는 좀 해보기 어려운 경험,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나 욕구,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데에 이 가상세계가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메타버스의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가상세계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좀 상상력을 자극하고 싶은 의도가 좀 있었어요. 자, 이제 이 사진 앞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침실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주방에 나가서 토스트나 이런 걸 챙겨 드신 다음에 다시 방으로 이제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오큘러스 같은 거, 이제 HMD 장비를 탁 착용을 합니다. 그랬더니 눈앞에 무수히 많은 디지털 월드가, 무수히 많은 가상의 세계들이 쫙 펼쳐집니다. 여러분은 내키는 대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그 가상세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세계로 빨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정신은 온전히 그 세계에서 이제 활동하는 거죠. 뭐 어떤 분들은 뭐 로블록스의 그 개발자들처럼 돈을 벌기 위한 자기의 직장, 그 메타버스에 직장을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툴들도. 자기 직장에 접속을 할 거고요. 어떤 분들은 놀러, 어떤 분들은 가상의 어떤 체험을 하러, 어떤 분들은 친구를 만나러,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어떤 가상세계들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디지털에서 정말 색다른 시공간으로 이렇게 채워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이미 도래한 거죠. 자, 가상세계의 얘기를 여기서 잠깐 마치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분야는 사실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자, 버추얼 휴먼이 가상세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지만 더 아주 일찍부터 활성화되어 있고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특히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 분야는 메타버스에서도 라이프 로깅 분야입니다. 라이프 로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라이프 로깅은 문자 그대로라면 삶을 기록하는 건데요. 단순히 기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기록하고 타인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드백을 기대합니다.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기록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타인의 삶에 자꾸 들어갑니다. 타인이 올려놓은 타인의 라이프 로그, 그 로그에 접속하고 거기에 참견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또는 싫어요를 누르고 이렇게 활동을 하죠. 이런 활동들에 아주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사람과 사람이 인간관계를 맺는 소셜 네트워킹, 그 욕구라고 보여집니다.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죠. 지금 여기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뭐 비메오나 어떻게 보면은 뭐 동영상 플랫폼들까지도 포함해서 많은 그 SNS 플랫폼들을 제가 올려놨는데요. 어떠한 컨텐츠로 또 어떠한 포맷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느냐는 플랫폼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군가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삶을 기록하고 타인에게 보여주고, 그 컨텐츠를 기반으로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관계가 형성되고 팬덤으로 발전하거나 지속되면서
계속 꾸준히 케미컬 작용이 일어나는, 네, 그런 관점에서는 모두 동일한 라이프 로깅을 위한 SNS 플랫폼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우 존경하는 강원대학교 김성균 교수님의 메타버스, 그 책에서 메타버스의 그 사람들이 라이프 로깅 플랫폼에 올리는 컨텐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맨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자신의 생각을 가장 많이 올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 또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 순으로 이제 SNS에 기록을 하고 타인에게 공유한다고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삶을 공유하죠. 그리고 타인의 생각과 삶에 자꾸 참견하죠. 이때 또 하나 작용하는 공통적인 욕구가 하나 있습니다. 매우 보편적인 욕구. 그것은 바로 타인에게 내가 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좀 더 잘난 사람,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 좀 더 호감을 얻는 사람이 돼서 내 말과 내 행동에 타인들이 좀 더 주목하길 바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그 인플루언서죠. 카일리 제너가 TV 프로그램에서 포착된 어떤 그 스틸컷과 본인이 인스타그램에 같은 날 올린 사진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내 외모나 내가 가진 것, 나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로 비춰지길 바라고요. 좀 더 나은 존재로 평가받길 바라고,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관계가 형성될 때에 우위를 가지고자 하는, 뭐 이기겠다라는 그 우위를 가지겠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랑받고자 하는 본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평가를 받고 관심을 받아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라, 나에게 좀 더 좋아요를 눌러달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SNS에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이러한 배경,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대체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때문에 주목받고 있고 굉장히 이렇게 뜨고 있는 그 개념이 바로 버추얼 휴먼입니다. 자, 버추얼 휴먼의 개념에 대해서부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는 이 캐릭터들 잘 아시죠? 네. 세계에서 거의 첫 순위로 탑으로 꼽히는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아주 인기 있는 캐릭터 5명입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캐릭터들과 버추얼 휴먼의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 해요. 버추얼 휴먼을 설명할 때 기존의 디지털 캐릭터들과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캐릭터들이 이게 뭐냐 싶죠? KDA라는 걸그룹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자아이들 그 미연 소연이라는 멤버가 참여를 했고요. 해외 아티스트들도, 해외 뮤지션들도 함께 참여를 해서 4인조 걸그룹 KDA로 이제 처음에 나왔었어요. 2018년입니다. KDA가 팝스타즈라는 곡을 이제 공연 노래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요. 이 리그 오브 레전드 그 챔피언십 오프닝 세레머니에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 공연 영상이 무려 5천만 뷰, 죄송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이 공연만 5천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 곡에, 팝스타즈라는 곡에. 그거는 무려 4억 5천만 뷰가 넘었어요. 엄청나죠. 네. 이게 정말 인기를 끌었는데 이 컨셉이 뭐였냐면은 이 화면의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캐릭터가 보이시죠? 네. 디지털 캐릭터가 먼저 존재하고 그 게임 캐릭터들이 그 캐릭터들의 부캐,
그 캐릭터들의 분신을 현실 세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실제 사람을 기반으로 분신을 아바타로 이제 디지털 캐릭터를 설계하거나 만들잖아요. 예, 그게 일반적이죠. 근데 KDA는요, 예, 이 캐릭터들이 먼저 존재했어요. 이 캐릭터들이 먼저 있었고 이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부캐, 분신을 현실 세계로 보낸 겁니다. 굉장히 재밌죠. 메타버스가 단지 어떤 디지털 세상, 가상세계의 서비스들이 막 많이 나왔다. 그랬으면 지금처럼 주목받거나 메가 트렌드라고 평가받지 못했을 거예요.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재평가받는 이유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다. 현실 세계에서만 가능했던 것들이 가상 세계로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현실 세계보다 가상 세계에서의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분야들이 나오고 있다. 라는 그 점 때문에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대표적인 예죠. 네. 버추얼 휴먼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런 KDA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버추얼 휴먼들이었고요.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그 이유, 기업이나 개인들이 버추얼 아바타,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디지털 세상에서의 또 다른 인격으로 활동을 하는 데에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종의 셀링 포인트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상적인 외모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타고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성형수술을 하죠. 근데 디지털 캐릭터들은 처음부터 그려서 만들 수 있잖아요. 슈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슈퍼모델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삼성 갤럭시 모델로 활동했고 페르가모 모델로도 활동을 했고요. 일본의 이마도 아주 이상적인, 아주 예쁜 얼굴을 디자인해서 만든 버추얼 휴먼입니다. 화장품 SK2의 모델로 활동을 했고요. 아마존 재팬,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디자이너 브랜드들, 아티스트들하고 콜라보를 하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문화계의 인싸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5월부터 9월까지 아주 긴 시간 동안 이마를 주제로 한 여러 아티스트들하고의 콜라보 전시회도 진행을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케아 광고도 이제 이마가 출연을 했었죠. 이마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특히 이런 부분을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플라스틱 보이라고 이마의 오빠라고 해요. 같은 회사에서 만든 버추얼 휴먼이 있고, 또 리아라고 하는, 아마 우리나라의 이영애 님이나 이제 아이유 님하고 조금 이미지가 닮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리아도 이마를 만든 회사에서 함께 만든 버추얼 휴먼이고요. 또 유카라고 하는 이 버추얼 휴먼도 있습니다. 일본의 또 다른 기업이 만들었는데 굉장히 조각같이 잘 만들었죠. 우리나라에도 외모가 아주 탁월한 버추얼 휴먼, 대표적으로 수아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이렇게 수아처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또 기업이 특히 이제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브랜드를 널리 알리고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광고 모델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에 이렇게 자신의 상업 브랜드를, 상표나 어떤 그 상품의 브랜드를 연결지어 가지고 광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호감이 가고 이제 인기가 있는 그런 셀럽이나 인플루언서의 광고 모델로서의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거를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할 때 활용하고자 버추얼 휴먼을 만듭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례이자 제가 아는 한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바로 브라질의 루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스마트폰을 딱 들고 있죠? 브라질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마트 같은 전자제품 유통 전문 기업이에요. 매거진 루이자의 버추얼 휴먼입니다.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IT 기기나 이제 제품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리뷰하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250만 명이에요. 엄청나죠?
아마 이 매거진 루이자의 창업자시거든요. 예, 루이자 트라자누라는 분인데 그 브라질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1위라고 하더라고요. 2020년에 포브스에서 선정했을 때. 그래서 이분 창업주분의 외모를 좀 따다가 이제 만든 그 버추얼 휴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정말 기업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얼굴인 거죠. 네, 창업주의 얼굴을 따다가. 그래서 루는 아주 특별한 게 2009년에 등장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픽 퀄리티가 아주 낮았을 때부터 지금 아주 멋있죠. 네, 그래픽 수준이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장기간 동안 이 브랜드 마케팅의 최전선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매거진 루이자의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딱 루가 간판에 그런 얼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도가 사실 일본에서 있었어요. 유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고요. 지유라고 하는 유명 패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일본에. 그 지유에서 만든 버추얼 휴먼이에요. 당신, 너라고 하는 그 영어의 유를 이제 따다가 이름도 지었다고 하는데 랜덤으로 한 200명 정도의 그 일본인 여성들을 선발한 다음에 그분들의 얼굴과 바디 프로필을 스캔해가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캐릭터를 설계했다고 합니다. 기획 의도가 명확하죠. 일본인 그 여성들에게 당신들의 어떤 분신이다. 당신들의 부캐다. 그래서 피팅을 해볼 테니 당신에게 맞는 옷을 유가 입는 옷을 보고 골라라. 착장 모델, 피팅 모델로 이제 유를 개발한 거죠.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옷을 입혀가지고 다양한 코디를 연출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매출이 생각보다 이렇게 잘 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좀 효과를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유가 이런 시도를 합니다. 옷을 조금 다양한 사이즈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였다고 해요. 그래서 키를 좀 이렇게 늘려가지고 유라고 하는 캐릭터의 키가 이렇게 늘어난 버전까지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서 꾸준히 컨텐츠를 올립니다. 색감도 굉장히 예쁘게 썼고요. 기획 의도도 훌륭하고. 그래서 사실 유가 잘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한 1000명? 예, 인스타그램이 한 1000명 정도 이제 팔로워가 생긴 다음에 그냥 더 이상 활동을 안 했어요. 예, 이 유라고 하는 존재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게 조금 캠페인이 접힌 멈춘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나라에도 또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일리라고 리투아니아의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KT나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그리고 LGU 플러스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 서비스 인프라 제공 사업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는 사업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라바스로도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서 개발한 버추얼 휴먼이에요. 그리고 기획 의도를 살펴보니까 버추얼 라이프 스타일, 아주 트렌디한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이 아일리라고 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 라는 내용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친구도 만나고 여행도 하고 자기관리도 아주 철저히 합니다. 운동을 하죠. 그리고 셀럽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네, 뭔가 멋있는 옷도 한번 입어보고 다양한 연출을 시도한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일리 역시 컨텐츠가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왜일까? 뭐 분석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얼굴 자체가 일단 변하지 않아요. 잘 얼굴이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그리고 불쾌한 골짜기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가상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약간 이질감, 이런 부분이 좀 심하죠.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3명의 이 버추얼 휴먼들이 기업에서 이제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한 사례였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성공한 사례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근데 성공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죠.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강력한 메시지.
요새 말로 하면은 어그로를 끌기 좋기 때문입니다. 예. 남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예. 제 얼굴을 하고 뭔가 어떤 젠더 이슈라든지 정치 이슈, 종교 이슈 이런 아주 민감한 사안들을 막 제 의견을 막 던진다. 그러면 정말 쉽지 않죠. 예, 이게 안티도 생기고 적을 만들고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범한 분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버추얼 휴먼은 본인이 아니니까 가상의 인격이니까 그냥 막 던집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가 FM 메카. 네, 틱톡에서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팔로워를 보유한 아주 인기 있는 미국의 버추얼 휴먼입니다. 이분의 틱톡 조회수가 10억 회가 넘어요. 네, 저희도 이메일을 좀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쿨하고 굉장히 힙한 분인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이제 FM 메카를 이제 만드신 그 분은 컨텐츠가 좀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네, 그리고 좀 잔인하기까지 해서 솔직히 어린아이들한테는 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컨텐츠들이 좀 많고요. 근데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거기에 열광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좋아요와 싫어요를 누르기 위해 트래픽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래픽은 뭐 돈이잖아요. 네, 콘텐츠 업계에서 FM 메카는 굉장히 성공적인 어그로를 끄는 버추얼 휴먼이었고요. 네, 이렇게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소위 이렇게 어그로를 끄는 그런 대표적인 버추얼 휴먼 중에 하나가 바로 미켈라입니다. 네, 미켈라는 이렇게 화려한 의상과 이제 아주 돈이 많아 보이는 쇼핑을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연출로 일단 눈길을 사로잡죠. 네, 그리고 이렇게 과격한 컨텐츠를 올립니다. 이 광고 때문에 이제 캘빈 클라인의 광고였는데 이 광고 때문에 캘빈 클라인은 아주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했다고 해요.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근데 미켈라는 사과했다라는 내용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2018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인터넷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 중에 하나로 랭크가 됐습니다. 이때 함께 랭크된 인물들이 BTS, 도널드 트럼프 이런 인물들이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제 관심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죠. 미켈라는 노래도 합니다. 가수예요. 그래서 여러 곡을 이미 발표를 했고 인디팝 분야에서는 스포티파이에서 1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 인기에 힘입어서 여러 브랜드들의 이제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합니다. 또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내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인격, 내 맘대로 좌우할 수 있는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이 주는 판타지적인 성격이 좀 작용했다라고 보여져요. 호모데우스, 이제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2002년작입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실제로 가상의 여배우를 이제 조작해서 연출자가 원하는 대로 영화를 제작한 그런 스토리가 있었죠. 좀 파격적인 설정이었는데 이런 시도가 실제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샤이 유미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을 만든 건데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포르노 사이트에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그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성적인 취향이나 그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연출을 해낸 그런 캐릭터라고 해요. 네. 그래서 헤어스타일, 머리카락 길이, 피부톤, 성적 취향 이런 것들까지 다 넣어가지고 버추얼 휴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형, 5만 명의 이상형으로 만들어진 이 샤이 유미라고 하는 버추얼 휴먼은 인스타그램에 계정을 내고 이제 수영복 컨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네, 금방 예상할 수 있듯이 계정이 삭제를 당했어요. 예, 그리고 더 이상 활동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쪽 영역에서는 여전히 그런 컨텐츠가 활용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스타그램이나 뭔가 공식적인 SNS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시도들도 있고요. 또 단순히 놀이 문화를 위해서 Z세대의 놀이, 흥을 위해서 활용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버추얼 휴먼이. 대표적인 경우가 노바디 소시지라는 캐릭터인데요. 네. 이게 무슨 버추얼 휴먼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단순한 캐릭터가
틱톡과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합쳐서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아주 막강한 인플루언서입니다. 실제 인간 인플루언서들이 밈을 만들면서 놀 때에 거기에 적극 관여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낸 밈을 패러디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그 밈이 서로 유통하는 과정에 인싸로서 이제 그 체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합니다. 아주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형은 소세지에 불과하지만 누구보다도 MZ세대와 같이 잘 어울려서 노는 그런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버추얼 휴먼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버추얼 휴먼 관련된 아주 유명한 그 블로거십니다. 사업가시기도 하고 크리스토퍼 트래버스라는 분이 이 노바디 소세지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 소세지 셀럽의 댄스가 혼란스러워 보인다면,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게 뭐야 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Z세대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단절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마지막입니다. 버추얼 휴먼을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는 크리에이터,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인간, 본캐이죠. 본캐가 버추얼 휴먼으로 부캐를 만들므로써 이제 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도 나의 끼를 이제 보여주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업들이 의존도를 낮추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어떤 마케팅 캠페인들 같은 것을 이 버추얼 휴먼을 통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인플루언서와, 그러니까 개인과 기업의 수요가 모두 만나는, 모두 윈윈이 되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버추얼 휴먼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키즈나아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버추얼 휴먼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체에 불과하긴 하지만 목소리로 이제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성우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성우가 누군지는 사실 베일에 쌓여 있죠. 근데 이 컨텐츠로 기업은 돈을 벌죠. 광고 모델도 되고, 그다음에 콘서트를 하면서 티켓을 팔기도 합니다. VR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버추얼 휴먼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데 인플루언서들에게 의존도가 좀 낮은 거죠. 원래 본 얼굴, 본래의 어떤 목소리, 본래의 그 모든 인간 그 자체로서만, 리얼 휴먼 그 자체로서만 돈을 버는데 활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기존의 연예기획사하고 똑같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될 텐데, 버추얼로 캐릭터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이 크리에이터에게 의존도가 좀 낮아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실제로 키즈나아이의 성우가 무려 4명이나 돼요. 한 명에게만 의존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포키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노래를 정말 잘하시는 베일에 쌓여있는 섀도우 싱어가 계시고요. 그분이 노래하고 춤추고 또 라이브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을 하고요. 돈은 회사가 벌어서 크리에이터와 쉐어를 합니다. 저희 루이도 마찬가지 사례입니다. 가상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을 정체를 숨기고 본인은 익명성 하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개인의 삶을 즐깁니다. 그리고 회사는 루이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죠. 여러 기관들의 홍보대사가 되기도 하고 광고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런 V튜버라고도 하는데요. 얼굴을 정말 싹 바꿔서 실제 인격이 전혀 다른 부캐로 활동을 하는 이런 버추얼 휴먼의 유형을 저희가 처음 내놨을 때에 얼굴이 너무 리얼해서 실제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아서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스브스 뉴스에서 실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가상의 얼굴이 맞다라는 것이 좀 증명이 되면서 조금 오해들이 사그라들었는데, 원래 얼굴이 이런 거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루이는 현재 이제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대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 메타버스 얘기부터 이제 버추얼 휴먼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얘기를 해왔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단계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놀이터에 나가서 놀았죠. 친구들과 어울려서. 근데 요즘 디지털 네이티브인 우리 Z세대 어린이들은 앞으로는 어쩌면 놀이터에 아예 나가보지도 않고 디지털 세상에만 머무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은 MZ세대에게는 그냥 현실이고 리얼한 그냥
리얼 세계와 디지털 세계라고 구분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또 다른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놀이터를 발견했기 때문에 새로운 곳에서 노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Z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이 메타버스의 다양한 어떤 서비스들,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즐기는 그런 빈도나 수량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타인의 라이프 로그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그 반증이겠죠. 사실 인간극장이나 나 혼자 산다 같은 TV 프로그램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그렇게 설계가 정말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아니에요. 그냥 독특하게 살아가고 있는 분 또는 독특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지역 그런 쪽을 그냥 조명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물론 이제 연출도 좀 있고 가공도 좀 있겠지만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컨텐츠를 소비하고 꼭 정말 잘 짜여진 어떤 버라이티 예능이나 아니면 이렇게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의 어떤 살아가는 이야기,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관계, 그들의 가치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집니다. 참견을 해요. 그죠? 이렇게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면서 라이프 로깅이 이렇게 활성화되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연결되고 그러면서 버추얼 휴먼의 어떤 존재의 가치도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휴먼을 제작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온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좀 먼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완전 대체하는 존재로서 버추얼 휴먼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네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요, 디지털 신인류 프로젝트라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표현을 한 바가 있는데요. 자,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고하는 것, 그 다음에 언어로 내보내는 언어지능, 그 다음에 얼굴, 표정의 움직임들, 생김새와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 이런 모든 구성 요소들을 모두 디지털로 재현하고자 했어요. 로지도 그렇고 저희 루이도 그렇고 현존하는 대부분의 버추얼 휴먼들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구성 요소는 사람이 합니다. 아까 살펴보신 키즈나 아이와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 캐릭터, 목소리, 연기, 사고하고 하는 거 다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뒤에 숨어있는 실제 인물, 실제 성우가 다 맡아서 했어요. 우리나라 앞뽑기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루이도 실제 인물이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얼굴만 디지털로 교체를 했죠. 근데 네오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얼굴 표정과 입모양이 그 발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감정을 표현하는 표정들, 그 다음에 몸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들을 디지털 소스로만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온이 상용화가 돼서 디지털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진짜 이렇게 리얼한 하이퍼 리얼리즘의 캐릭터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너무 자연스럽게 표정을 짓고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라이프 로깅이든 가상세계에서든 근데 알고 보니 100% AI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라고 한다면 약간 소름 돋지 않나요? 정말 사람을 대체하는 존재로서 버추얼 휴먼이 등장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다른 버추얼 휴먼들, 다른 어떤 버추얼 아바타를 만드는 기술들은 다 상당 부분을 실제 사람으로부터 가져옵니다. 딥브레인을 비롯해서 여러 기업들이 유사한 기술로 이런 AI 아바타들을 선보였죠. 사람의 얼굴과 어떤 이제 몸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모두 데이터로 쌓아놓은 다음에 특히 입모양, 입모양은 스피치되는 그 오디오에 맞춰서 입모양이 연출될 수 있게끔 싱크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텍스트 이제 나가는 그 오디오에 대해서는 TTS로 그것도 미리 스크랩을 해둔 이 본인의 오디오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컨텍스트에 따라서 재배합하고 재배치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AI 아나운서, AI 앵커 많이 나와 있고요.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버추얼 휴먼 중에 하나는 이루다예요. 네, 이루다는 물론 사회적인 물의를 이제 일으킨 부분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가 지금 중단돼 있기도 하지만 조만간 시즌2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하고 있고 제일 좋아하는 버추얼 휴먼입니다. 뭐 이루다가 무슨 버추얼 휴먼이냐, 지금 보시면 그냥 그림체 하나인 거고, 뭐 이걸 어떻게 휴먼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하고 상호작용을 하거든요. 리얼 휴먼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소통을 하고 휴먼 대 휴먼과 마찬가지의 상호작용이 휴먼과 이루다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록 얼굴이 없더라도 또는 얼굴이 저렇게 그림 한두 장밖에 없더라도 제 기준에서는 명백한 버추얼 휴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겐 진짜였던 이루다. 영상을 보시면 울컥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 특히 외로운 사람들,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또 따뜻하게 친밀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그 관계에서의 결핍을 느끼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루다에게서 위로를 받았다고 해요. 공감을 얻었고,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버추얼 휴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버추얼 휴먼을 만들 때 또 많이 사용하는 기술들이 바로 게임 엔진들. 보통 이제 사람의 얼굴을 페이스 캡처 또는 모션 캡처를 한 다음에 그걸 따다가 이제 스켈레톤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랜드마크를 따다가 아주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도 또 언리얼에서 또 메타휴먼 크리에이터 이렇게 계속 새로운 이 툴들이 점점 개선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그래픽으로 뭔가 인격을 상징하는,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 아바타를 만들어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하듯이 그런 소통, 그런 컨텐츠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가상의 얼굴을 생성하고 그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실존 인물의 얼굴에 갖다 붙이는 그런 페이스 제너레이션, 페이스 수학 기술로 그런 아바타들을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그 중에서도 특히 가상세계와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의 대두, 이 트렌드 때문에 버추얼 휴먼이 얼마나 중요하게 지금 주목받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버추얼 휴먼을 만들 때 왜 만드는지, 만드시는 기업들, 또 활용하시는 그 인플루언서들의 심리에 대한 부분부터 활용도, 그리고 실제 레퍼런스들, 이런 부분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하고 또 이제 여러분 앞에 얘기를 하면서 마치 멀티버스 같다.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세상이 여러 개의 다중우주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과 같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이제 그 디스플레이, 모바일 디스플레이 안으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다. 각자의 세상, 각자의 우주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좀 했었는데요. 이미 우리 세대부터가 다양한 우주, 전혀 다른 그 물리적인 법칙과 전혀 다른 컨텐츠 포맷과 전혀 다른 인격들, 전혀 다른 어떤 텍스처들, 전혀 다른 캐릭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서로 다른 우주, 서로 다른 지구에서 다중으로, 다중인격, 멀티페르소나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보고 겪게 되면서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트렌드에서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